진나라의 3대 왕이었던 소양왕은 그 유명한 진시황의 증조할아버지로 진시황이 전국시대 통일을 할 수 있게 기틀을 다진 군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흔히 소양왕을 두고 천하통일에 기반을 놓은 왕, 영토를 크게 넓힌 왕, 압도적 카리스마를 자랑한 왕 등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하통일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다진 것은 소양왕이 아닌 외척 위엄이었으며 그 시절 대표적인 명장인 백기 또한 위엄일파의 인물로서 천거된 장수였다고 합니다. 소양왕은 진나라 역대 군주 중 가장 긴 56년의 재위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42년을 위엄의 꼭두각시로 보냈기 때문에 딱히 본인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소양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양왕은 기원전 307년 이전 왕이었던 무왕이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당시 소양왕은 수도인 함양에서 먼 연나라의 볼모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계자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조나라 무령왕과 당시 진나라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양왕의 외삼촌 위엄의 도움을 받아 진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소양왕은 기원전 279년 초나라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2년 후에는 초나라의 서쪽 영토 대부분을 빼앗은 뒤 위나라와 한나라의 정벌에 나섰죠. 이렇듯 소양왕이 주변에 있는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당시 진나라와 맞설 만한 나라는 제나라밖에 없었는데 소양왕 23년 연나라의 장수 아기가 주도한 5국의 연합군이 제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강대국이라 부를 만한 국가는 진나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해문왕 때부터의 친분으로 큰 전쟁 없이 지내던 조나라가 국력을 키워 위나라, 한나라와 삼진동맹을 맺게 되면서 결국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장평대전이었죠. 그리고 장평대전에서 진의 명장 백기가 대승을 거두면서 더 이상 천하의 진나라를 상대할 만한 나라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이후 소양왕은 주나라와 위나라까지 멸망시키며 천하를 복종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겉으로만 보면 더없이 화려해 보이는 업적을 가진 소양왕이지만 문제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끈 것은 바로 그가 아닌 위엄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소양왕 시기의 업적은 대부분 위엄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양왕이 외척 세력 없이 권력을 휘두른 것은 겨우 10여 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마천도 양우열전 마지막에 진나라가 땅을 넓히고 천하를 호령한 것은 모두 양우의 공적이라 평가했다고 하네요. 물론 소양왕도 꼭두각시 신세에 만족할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엄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정작 본인이 그를 대신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것이 문제였죠. 때문에 소양왕과 위엄 사이의 갈등은 42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위엄이 소양왕에게 양보하듯 재상 자리를 관두고 나면 단 한 번도 위엄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대체한 적이 없던 소양왕이 어쩔 수 없이 위엄을 다시 기용하는 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범수의 힘을 빌려 위엄을 완전히 숙청한 이후부터라고 하는데요. 위엄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위엄일파 중에 바로 명장 백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백기가 장평대전으로 조나라 병사 40만을 매장한 후 이제 수도 한단만을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소양왕은 백기를 숙청한 뒤 다른 장수들을 대신 전투에 내세웠고 그들이 모두 조나라군의 박살이 나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버린 것이죠. 결국 백기 한 명을 숙청한 결과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소양왕 일파는 이미 숙청해버린 탓에 세상을 떠난 위엄과 백기를 제외한 위엄일파를 다시 등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나라는 재기할 기회를 얻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엄과 백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탓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들을 다시 등용하는 식으로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그들을 대체할 만한 인재도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소양왕의 위엄 숙청은 그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뒤에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나 그동안 중요한 일을 맡았던 핵심 인물들을 대체할 인재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소양왕이 전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소양왕의 재위기간 56년 중 위엄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기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통치를 했던 12년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동안 위엄이 쌓아올린 기반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소양왕 일파를 숙청한 이후 자신을 돕던 범수와 함께 기뻐하다 자신이 천거한 인재들이 줄줄이 적군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는 범수와 서로 한탄하는 소양왕의 대화 기록을 보고 있으면 마치 덤앤더머를 보듯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왕에게는 위엄일파를 쳐내야 할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의 권력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재위 초기 시절부터 위엄의 누나이자 소양왕의 어머니인 선태후가 포함된 위엄일파가 소양왕을 무시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소양왕의 눈에 위엄일파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재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였을 확률이 높죠. 물론 42년이란 시간 동안 위엄일파가 아무 짓도 안 한 걸 보면 정작 위엄일파는 권력을 휘두르기는 해도 소양왕의 자리까지 노릴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록만 봐도 당시 위엄이 가진 재산은 왕보다 많았으며 그 외에 그의 추종자들이 벌인 갖가지 부정부패만 봐도 군주인 소양왕에게는 큰 불안 요소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죽하면 범수가 서양왕의 눈에 들게 된 것도 진나라의 왕이라니 지금 여기엔 태우랑 태우 오래비뿐이지 라는 말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서양왕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결과적으로만 보면 서양왕이 희대의 삽질을 하면서 오히려 잘 나가던 진나라를 망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국왕이었던 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주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위험일파가 눈엣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숙청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충신 코스프레를 하던 사람, 혹은 진짜 충신이더라도 대를 이어가면서 권력이 강해지며 군주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군주를 몰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 자기 대에는 충성을 하는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2대 3대째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권력이 커지면 언제 자신이나 후손을 왕위에서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소양왕이 자신의 권위를 넘보는 외척과 권신들을 숙청한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벌어진 결과와 그에 대한 대처가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엔 굉장히 대단한 장사꾼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상옥 역시 대단한 장사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돈으로 나라를 샀던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물은 바로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킹메이커 여부리입니다. 명실상부 전세계 역사상 최고의 장사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의 아버지도 대단한 상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여부리 역시 수완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위나라의 상인으로 태어났지만 이후 여러 나라를 드나들며 그 지방의 특산품을 다른 곳에 파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여부리는 비록 상인 출신이었으나 비범한 통찰력과 수완을 지닌 인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된 여부리는 우연히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당시 최강대국 중 하나인 진나라의 태자 안국군의 아들 영의인이었습니다. 여부리는 그를 가만히 보면서 기이한 물건이니 사둘만하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하죠. 당시 영의인은 진나라 태자 안국군의 아들이었기는 하지만 생모가 이미 안국군의 총애를 잃기도 했고 형제들도 너무 많았기에 왕이 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진나라에서도 버려지다시피 조나라로 인질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나라와 조나라가 사이가 나빠질수록 영의인의 목숨도 굉장히 위태로웠고 처우도 굉장히 나빠졌는데, 심지어 그는 먹고 살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할 만큼 궁핍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의인이 죽든 말든 소양왕과 안국군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장평대전에서 백기가 조나라의 병사들을 생매장했을 때도 조나라 효성왕은 화풀이로 영의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죽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영의인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을 여부리는 눈여겨봤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여부리는 영의인을 찾아가 제가 공의 집을 성대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영의인은 당신 집이나 성대하게 만드시오 라고 말하며 여부리를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여부리는 저의 집은 공의 집이 성대해진 뒤에야 비로소 성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말에 흥미를 느낀 영의인은 그때서야 여부리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부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천하를 수확할 씨를 뿌리겠다며 설득했고 영의인에게 전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의인이 자신의 첩이던 조이를 마음에 들어하자 그녀를 바치는 등 정성을 다해 모셨죠. 여부리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영의인이 조나라 실력자들과 친분을 맺게 하는 한편, 자신은 진나라로 가서 안국군의 정처였던 화양부인을 만나 영의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양부인은 안국군의 정처였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안국군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화양부인은 정실부인이다 보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만약 안국군의 서자가 왕이 되면 자신은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려는 생각을 가졌던 여부리는 영의인에게 화양부인을 꼬셔봐라 조언했고, 이에 영의인은 화양부인의 언니에게 수많은 뇌물을 보내 포섭했으며 화양부인에게도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 결국 그녀의 양자가 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화양부인은 영의인에게 초나라의 자식이라는 뜻의 자초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257년 진나라 장수 왕을이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해오자 이에 개빡친 조나라 효성왕은 영자초를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부리는 병사들에게 무려 황금 600근을 뇌물로 뿌려 영자초를 조나라에서 탈출시켰고 그의 아내 조이와 아들 영정은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50년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즉위하면서 영자초 또한 진나라로 돌아가 태자가 되었죠. 그렇게 여부리의 계획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양왕이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국군이 왕위에 올랐을 땐 이미 나이가 엄청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효문왕은 왕이 된 지 단 3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영자초가 드디어 진나라의 장양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부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든 말든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던 서자 출신의 보잘것없던 왕족인 영자초를 당시 초강대국 중 하나인 진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기적적인 일을 성사시켜버렸죠. 이에 장양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여부리에게 수많은 땅을 내리고 문신우에 봉했으며 진나라의 승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부리는 처음 아버지에게 뿌리겠다고 말했던 천하를 수확할 시가 드디어 발아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막대한 부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양왕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끌고 가 주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진나라 정계의 가장 강력한 실세로 거듭났죠. 그런데 장양왕 역시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이던 영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훗날 전국을 통일해 첫 번째로 황제가 되는 진시황제입니다. 어쨌든 영정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약 10년여의 기간 동안 여부리는 섭정을 하게 되는데 여부리의 능력 또한 뛰어났던 덕에 섭정 기간 동안 큰 혼란 없이 무난하게 국정을 이어나갔죠. 효문왕과 장양왕이 왕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죽어버리자 여부리가 어린 영정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두 왕을 독살했다는 설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야사에서는 조이가 영의인에게 바쳐질 때 이미 임신 중이었고 조이가 낳은 아들 영정은 사실 여부리의 아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랬다는 설도 있죠. 어쨌든 영정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승상보다 더 높은 자리인 상방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후 왕의 아버지와 다름없다는 의미로 자신의 칭호를 중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보다 더한 위세를 떨치게 된 여부리는 많은 신하들을 포섭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집 앞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 3천여 명을 식객으로 들였다고 하죠. 이때 당시 집에서 여러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만 1만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자신만의 친위대를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리는 학자나 선비, 도인 등에게도 후원해주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덕분에 그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꽤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신하들로부터 평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후 여부리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해 여시춘추라는 일종의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요. 여부리는 그 책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은 책이라고 자부하며 여시춘추를 성벽에 진열해놓고 이 책에서 한자라도 더하거나 빼면 천금을 주겠다고 말했죠. 일자천금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후 조이였죠. 조이는 장양왕이 죽고 나서 여부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었고 여부리도 조이는 원래 자신의 첩이었기 때문에 둘은 몰래 서로 만나 미래를 나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태후와 불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여부리는 조태후에게 노예라는 남자를 보내주었죠. 노예는 거시기로 수레바퀴를 들어 올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덕에 조태후의 총애를 받았으며 이후 조태후 역시 여부리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얼마 안가 장신우에 봉해져 권세를 얻었으며 둘 사이에는 2명의 자식까지 낳게 되죠. 그러자 노예와 조이는 자신들이 낳은 자식이 진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했고 결국 영정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발각되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얼마 안가 진압되었죠. 격분한 영정은 노예를 비롯한 그의 3족을 멸했으며 두 아들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 조태후는 죽이지는 않고 옹이라는 도시에 유폐시켜버렸죠. 이후 노예를 조태후에게 소개시켜준 여부리에게도 불똥이 튀는데 영정은 그를 일단 파면시킨 뒤 나중에 사형까지 집행해 여부리의 권력을 빼앗아 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부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원을 요청했고 끊임없이 항소와 상소가 올라왔으며 수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그를 변호하자 결국 파면만 시킨 뒤에 지방으로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 짓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쫓겨난 이후에도 여부리의 명성과 인맥이 끊긴 건 아니었던지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를 찾아왔으며 심지어 각국의 제후들이 사신과 신하들을 보내 여부리와 만남을 해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얼마 안가 진앙 영정의 귀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미 중앙정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던 영정은 여부리에게 여러 다른 나라와 모의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웠으며 여부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촉지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영정이 보낸 편지를 받은 여부리는 다시 자신이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짐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편지에는 아버지를 왕위에 올리는 것 빼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도 한 일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중부로 불리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자초를 왕으로 세운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큰 공인데 조이와 노예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고 그렇게까지 추락해버린 것이 여부리 입장에는 굉장히 우라가 치밀 것 같죠. 여부리는 죽기 전에 나는 죽어서 왕이 되고 싶으니 땅을 왕관 삼아 머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몸을 세워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훗날 사마천은 사기 여부리 열전에서 그를 가리켜 이름만 알려진 자라고 평했는데 말 그대로 실속은 없고 소문만 번지르르하게 난 사람으로 여부리를 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었던 영의인을 왕으로 만들고 자신도 일개 상인에서 상국의 위치까지 간 걸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권력까지 가지고 싶어 한다던데 부자가 아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네요. 지금까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국이라는 최고의 벼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파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 여부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명장 이신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만화 킹덤을 보면 이신과 라이벌 비슷하게 나오는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진나라 명장 왕전의 아들인 왕분이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진나라 명장 몽무의 아들인 몽염이죠. 이 세 명은 나중에 천하대장군이 될 것이라며 서로 경쟁해가며 성장해가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몽염입니다. 킹덤 내에서 몽염은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으면서 심지어 무력도 높은 넘사벽의 엄친아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의 몽염 역시 만화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무를 겸비하고 수많은 전공을 세운 몽염도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은 이 몽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약 2200년 전의 일이고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탓인지 아쉽게도 몽염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몽씨 가문은 원래 제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몽염의 할아버지인 몽우가 진나라 소양왕의 신하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진나라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몽염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몽무이고 그의 동생은 훗날 진시황제 영정의 최측근이 되는 몽해입니다. 이 몽씨 가문은 몽호, 몽무, 몽염과 몽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큰 공을 세우며 진나라에서 최고 명문가가 되었죠. 몽염은 일찍부터 형법을 배워 옥관을 지냈으며 소송과 재판에 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앙 영정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인접했던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 기원전 230년에는 장군 등이 한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진나라 천하통일의 첫 신호탄을 날렸죠. 그리고 천하통일을 위해서는 삼진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조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는데 기원전 228년 진나라 최고의 명장 왕전이 수도 한단을 함락시키면서 그렇게 조나라도 멸망해버렸습니다. 또한 기원전 225년에는 왕전의 아들 왕분이 위나라 수도 대량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진앙 영정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기원전 224년 진나라의 다음 타깃은 초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앙은 장군들을 모아놓고 초나라를 공략하는데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지 물었죠. 그러자 혈기왕성하고 젊은 장군이었던 이신은 20만의 군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고 왕전은 60만의 병력은 있어야 초나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앙은 이신과 몽염에게 20만의 병력을 주고 초나라를 정벌하라는 명을 내렸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몽염과 이신은 각각 침과 평야를 함락시키며 승승장구했지만 이후 성보라는 곳에서 합류하려다가 초나라의 최후의 명장 항현에게 기습을 당해 대패한 뒤 다시 진나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진앙은 왕전과 몽무에게 60만의 병력을 주어 초나라 정벌을 지시했고 그렇게 기원전 223년 초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볼모로 있던 연나라 태자단이 형가라는 암살자를 진앙에게 보냈다가 암살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격분한 진앙은 연나라를 공격해 왕분이 연나라 왕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기원전 222년에 연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1년 후인 기원전 221년 왕분과 이신이 제나라를 정복하고 비로소 전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라를 공격할 때 몽염도 참전해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3대째 명장 가문이던 몽씨 가문의 힘도 살짝 빌린 몽염은 내사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천하통일을 이루어낸 진앙 영정은 마침내 진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시황제는 몽염에게 30만의 군사를 내어주고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흉노를 정벌하라 명했는데요. 그렇게 몽염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제대로 조져버리면서 오르도스 일대인 하남을 점령해버렸고 그곳에 살고 있던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버렸죠. 이때 흉노족이 빼앗긴 영토는 훗날 묵돌선우가 등장하기 전까지 다시 빼앗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흉노족과 일전을 벌이다 개발린 걸 생각하면 몽염은 확실히 병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후 몽염은 다시 흉노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과거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가 쌓아놓았던 장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장성들도 보수를 해나갔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임조에서 시작해 요동에 이르기까지 험준한 요새를 다 이어서 성체를 쌓았는데 총 길이가 만리에 달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만리장성입니다. 훗날 진시황제가 만들었다는 만리장성을 실제로 공사를 한 건 바로 몽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후로도 자신은 상군에 주둔하면서 10년여 기간 동안 북방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때 몽염의 위세는 대단했는데 흉노족이 몽염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몽염이 북방에서 흉노족을 조져버리고 튼튼한 장성도 쌓은 데다가 방어도 굳건히 하면서 큰 공적을 쌓자 진시황제는 몽염과 더불어 몽시가문 전체를 더욱 신임하기 시작했는데요. 몽염의 동생인 몽이 또한 진시황제가 굉장히 총애했는데 몽이는 상경이란 직책에 오른 뒤 진시황제가 어디 갈 때 같은 수레를 타고 다녔을 정도였으며 국내에 있을 때는 항상 진시황제 근처에서 있으며 충심을 다해 여러 계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몽염은 국외의 일을 맡고 몽이는 국내의 일을 맡아 둘 다 충실히 임무를 다하면서 진나라 최고의 충신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보니 장군이나 재상들도 감히 몽이 형제에게 맞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몽씨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환관이던 조고가 대죄를 지었는데 진시황제가 몽이에게 조고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이죠. 이에 몽이는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혔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진시황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고는 환관의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처형당할 운명에 처해졌지만 진시황제는 조고의 능력을 높이사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으며 조고의 관직과 자기까지 회복시켜준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복귀한 조고는 몽이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원한은 몽씨 형제에게 비극적인 일을 가져다 주게 되죠. 한편 과거 총명했던 진시황제는 점점 총기가 사라지고 암군의 모습이 슬슬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릉과 만리장성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들과 수많은 서적들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사건인 분석행유 등의 사건을 벌였는데 보다 못한 황태자 부소가 진시황제에게 민생을 돌보라고 간언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격분한 진시황제는 부소를 몽염이 있는 북방국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몽염은 부소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기원전 210년 7월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행을 떠난 진시황제가 회계에서 신나게 놀다가 낭야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때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러자 진시황제는 몽이를 여러 산천에 보내 자신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했고 몽염과 함께 있던 부소에게 편지를 써서 얼른 함양으로 돌아와서 나의 장례를 치루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진시황제가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진시황제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승상 이사와 조고 그리고 시황제의 둘째 아들 호에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과거 몽이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뻔한 사건이 떠올랐고 이참에 자신의 원한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고는 자신과 사이가 좋던 호해를 황제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고는 호해를 찾아가서 부소 대신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부추겼고 당시 몽씨 가문의 강력한 위세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승상 이사에게도 찾아가 부소 대신에 호해를 황제로 옹립할 것을 권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고의 꾀임에 넘어간 이사와 호해는 진시황제의 유언장을 위조한 뒤 부소와 몽염을 처리하기 위해 진시황제의 명령인 척 편지를 썼는데 부소는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몽염에게는 북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뜬금없는 자결 명령에 납득이 가지 않았던 몽염은 명을 받들어 목숨을 끊으려는 부소를 말리면서 진시황제의 명령에 의심을 품은 채 자신의 죄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했죠. 하지만 끝내 부소는 자결하고 말았고 몽염은 자결을 거부하다가 결국 양주에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구정변이죠. 어쨌든 호해는 부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몽염을 감금해서 풀어주고 용서해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몽씨 형제들이 다시 권력을 얻을까 두려웠던 조고는 예전에 진시황제가 호해를 태자로 삼으려 했을 때 몽이가 격렬히 반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거기다가 조고는 몽씨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거듭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호해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몽이를 사형시켜버렸죠. 그리고 감금당해 있던 몽염에게도 계속해서 자결을 명했고 몽염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말하길 임조에서 요동까지 엄청난 공사를 해가며 성을 말리나 쌓았으니 그 땅의 지맥이 어찌 끊어지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 죄이고 이는 죽어 마땅하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독약을 먹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를 지탱해온 뛰어난 인물 2명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훗날 사기를 지은 사마천은 몽염열전에서 몽염의 죽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요. 사마천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쓰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니 몽씨 형제가 죽임을 당한 것도 마땅한 것이다. 뭔 지맥을 끊었느냐 하는 개소리를 할 수 있냐? 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조고 같은 간신의 말만 듣고 몽이나 몽염과 같은 인물들을 진나라 스스로 죽여서였을까요? 진나라는 얼마 안가 멸망하고 말았고 이후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초안지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